안녕하세요.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경영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계약 일반과 비밀 유지 계약, 양해각서, 용역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이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스타트업 경영하는데 계약이란 무엇인가라는 이론적인 것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언제 계약이 체결되고 언제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이란 건 별건 아니고요. 여기에 좀 어려운 말로 법률적 용어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률 주체, 즉 당사자 간에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그때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계약의 효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 나랑 같이 오늘 12시에 만날래? 우리 점심 먹을래? 라고 하면요. 그때 그러자 라고 하면 그때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효력이 있고. 그럼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계약이 체결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란 거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효력이 있고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 저 오늘도 버스를 탔었는데 버스 탈 때 정류장에서 서 있다가 버스가 와서 문을 열고 제가 그 버스에 타죠. 그러다가 쭉 가다가 제가 이제 어떤 내리기 직전에 이제 벨을 누르고 그 다음에 버스 기사님이 그 문을 열어주면 전 내려요. 그쵸? 그때 이제 물론 이제 탈 때 제가 카드를 찍어갖고 버스 운송료를 내죠. 자, 저하고 운송회사 또는 저하고 기사님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 제가 이 운송회사와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1,000 얼마의 운송료를 내고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게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한마디도 안 했지만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서면에 의한 계약뿐만 아니라 구두에 의한 계약,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모든 것들이 다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를 아셔야 앞으로 스타트업을 경영하시는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 투자자, 직원, 임원, 여러분들하고 뭔가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고 체결된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약이란 뭔지를 이제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제가 손해배상액의 예정, 그 다음에 위약금, 위약벌이라는 페이지를 보여드리는데, 자, 이건 뭐냐면 왜 갑자기 일로 넘어가냐? 뒤에 이제 NDA, 즉 비밀유지계약, 양해각서, 용역계약을 하기 전에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내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때 손해배상을 해야 되나? 한다면 얼마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들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던 자, 이랬을 때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갔다가 제가 경영을 하려고 학원의 교실 내에 책상 100개를 샀어요. 가구점 가서. 그때 제가 만약에 이제 100개를 사면서 100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팅을 하고 경영을 하는데 제가 100개에 100만 원을 샀는데 100만 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저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자, 이랬을 때 가구점 사장님은 당연히 저한테 야, 너 왜 내가 100개나 납품했는데 왜 대금 안 줘? 라고 뭐라고 하겠죠. 그랬을 때 제가 끝까지 이행을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예요. 그때 손해액이 얼마일까요? 가구점 사장님의 손해액이. 당연히 100만 원 플러스 이자 정도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워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체결했을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향후에 체결할 예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원이 체결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경업금지 약정이다라고 해서 퇴사 후에 1년 동안은 동종업종에 가지 못한다라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 약정을 체결했는데 근데 그 약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1년이 아니라 하루 만에 경쟁업체에 그냥 바로 입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 상황에서 야, 너 왜 경업금지 약정 위반했어?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미안해. 내가 위반하긴 했는데 미안하다. 라고 제가 아무런 대응도 안 해요. 자, 이래서 이제 재판에 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판사님한테 주장을 하겠죠?
이 친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어요. 근데 제가 또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저 맞아요. 위반했고 하루 만에 동종 업종으로 갔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판사님이 그래? 그럼 안희철 네 피고 너가 잘못했네 라고 하면서 재판을 끝낼까요? 아니죠. 원고 즉 그 여러분들한테 자, 저 상대방이 위반한 건 맞다라는데 저 상대방이 위반한 걸로 인해서 너희 회사한테 발생한 손해가 얼마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제가 이직을 해서 경쟁업체에 가서 여러분 회사한테 발생한 손해가 얼마세요? 자, 아까 전에 가구점 사례에서는 100만 원이 너무 간단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어렵죠. 이렇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질 수가 있어요. 즉 상대방이 위반한 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 또는 위약벌이라는 개념을 써서 반드시 계약서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해라.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라. 위약벌로서 1억 원을 지급해라. 이런 식의 조항을 반드시 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위반했을 때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다는 거고요.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좀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비밀 유지 계약을 할 거예요. 자, 이 비밀 유지 계약의 경우에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NDA라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투자를 받는다. 대기업 또는 다른 기업과 뭔가 거래를 한다 할 때 여러분 회사의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죠. 또는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비밀 유지 계약, NDA라는 걸 체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중점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점은 하나는 비밀 정보의 범위, 또 하나는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왼쪽 걸 보세요. 비밀 정보는에서 쭉 나와 있는데요. 보험 계약 체결일 전후를 불문하고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사용 가능하게 한 모든 정보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거를 볼까요? 여기서도 비밀 정보는에서 나오는데 보험 계약 체결일 이후의 비밀 정보임을 표시해서 제공한 정보다. 구두로 제공된 정보는 며칠 내에 서면으로 비밀 정보임을 표시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왼쪽 거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정보가 비밀 정보야 라는 거예요. 오른쪽 거는 이거는 명확하게 비밀 정보 confidential이라고 적은 거 또는 구두로 했다면 며칠 내에 그렇게 적어서 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개가 엄청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나 검색 사이트에서 NDA, 비밀 유지 계약을 치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나오는데 자,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이 많은 쪽이 체결하는 게 좋아요. 즉, 나의 영업비밀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른쪽 거는 여러분들이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영업비밀을 많이 제공받을 때 유리하죠. 왜냐하면 비밀 정보라고 표시해서 준 거 외에는 비밀 정보라고 안 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항들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비밀 유지 기간, 사용 목적, 정보 수령자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자, 제가 아까 하나는 비밀 정보의 범위가 중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손해배상이에요. 자, 손해배상 조항이 있고요. 이걸 만약에 상대방이 위반하면 즉 비밀 정보를 유지 안 하고 유출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우리 회사 비밀 정보를 유출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가 얼마일까요? 굉장히 또 산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이런 개념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비밀유지 계약, 비밀유지 약정에 이 위약벌 같은 이런 조항을 두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이걸 유출하더라도 사실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하게 하려면 이 위약벌, 위약금 이런 개념을 꼭 계약서 안에 기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그러면 양해각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해각서는 MOU라고 보통 하죠. 자, MOU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마치 초기에 공동 사업 개발을 한다거나 또는 뭔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해서 뭔가 독점 협상권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서로 향후 원만하게 사업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한다 정도의 느낌의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보통 MOU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체크 포인트는 딱 네 가지예요. 하나, 첫 번째,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두 번째, 그 상대방한테 마치 이제 우선 협상자 관련된 MOU의 경우에는 독점권을 부여할 것이냐. 세 번째, MOU의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할 것이냐, 무한대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MOU 이후에 뭔가 본계약 체결까지 나아갈 것이냐, MOU로 끝날 것이냐. 딱 이런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MOU의 목차에서 이제 어떤 특정 MOU에 어떤 예시를 갖다가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 한번 쭉 보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냐 마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랬을 때 유효 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자, 이거는 이 MOU 이후에 본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럼 본계약 체결까지 MOU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럴 때 MOU가 효력을 상실할 거냐 말 것이냐를 여기 유효 기간에 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법적 구속력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가장 헷갈리는 게 여러분 MOU는 마치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당연히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계약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그러면 계약인 거예요. 자, 그럼 MOU는 구두 계약도 아니고 실제로 서면에 작성된 계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양해각서는 제2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면 2조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면 모든 조항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면 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용역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전문적 영역이에요. 무슨 개발 용역, 그쵸? 뭐 공사 용역 하다 보니까 사실 부실하게 작성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문적인 단어나 용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해당 용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용역계약을 체결하실 때 체크 포인트 첫 번째, 그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한테 귀속되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용역계약서는 용역을 준 도급인한테 귀속되게 정하고 있고 그게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한테 귀속되고 사용 권한만 도급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세히. 그 다음에 보증조항, 즉 여기서 을은 수급인인데 수급인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했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코드를 베끼지 않는다. 뭐 아니면은 뭐 포스터 용역을 했다. 다른 사람의 소유인 이미지 또는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베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보증하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인데요. 만약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개발을 맡겼고 그게 왔어요. 자, 그러면 잔금 지급 전에 보통 검수를 합니다. 근데 보통 검수할 때는 프로그램 에러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사용을 해봐야 에러가 막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수를 합격시켰다 하더라도 적어도 6개월, 1년 이런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보수를 해줘라 라는 게 바로 이 하자담보 책임 조항이니까 이것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나머지는 면책 조항입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만약에 이 사람이 수급인이 남의 이미지나 남의 저작권이 있는 걸 갖다가 베껴갖고 내 용역을 했다. 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를 민형사적으로 면책시켜라 라는 조항이 바로 이 면책 조항이다라는 거고 이것도 반드시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한 6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이걸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주는 용역이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일 것 같은데 첫 번째, 여러분들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면 돈 주고 사면 그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은 수급인한테 개발 제품에 대한 교육까지도 해달라라는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비경쟁 의무. 제가 머리를 많이 써서 아주 특이하지만 훌륭한 프로그램을 기획안을 써서 수급인한테 이걸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수급인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저한테 납품을 한 다음에 제 경쟁 업체들한테도 이걸 납품하고 싶겠죠.
근데 저한테는 불이익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 경쟁사들한테는 이거를 일정 기간 동안은 납품하지 말라라는 식의 비경쟁 의무 조항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지보수, 아까 말씀드렸죠. 하자 담보 책임으로 유지보수 조항을 끄는 경우도 있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즉 뭐냐면 누구나 다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로 내 걸 갖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즉 나중에 그러면 제 프로그램 역시도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남의 걸 베끼지 말라. 이게 제3자 기술 사용 금지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끔 저희 회사의 서버에 들어와서 수급인이 개발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회사의 서버 내부 규정이나 우리 회사 내부 규정을 준수해라 라는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할 때는 이 6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오늘 좀 빠르게 이렇게 총 계약 일반, 그 다음에 NDA, 비밀 유지 계약, 양해각서, MOU, 그 다음에 개발 용역 계약에 대해서까지 했는데요. 앞으로 스타트업 경영하시는 과정에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